전번 시간에 우리가 루스만의 지역사회복지 유형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한번 공부를 같이 한 50분 동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루스만의 요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 이제 웨일과 캠블이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한 건데, 그린 지역 사회 조직, 또 기능적 지역 사회 조직, 지역사회 사회 경제 개발, 또 사회 계획,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 사회 연결, 정치, 사회 행동, 연합, 사회 운동 이런 걸 가지고 웨일과 캠블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체육체라고 하신 분은 개별 접촉, 선별적 다단계 접촉, 일반적 다단계 접촉, 투망식 접촉 모델, 이런 모델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복지를 해야 된다, 실천 기술을 해야 된다 뜻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레인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역사회 조직이라는 과정에서 중심을 둠, 또 지역사회 조직의 사상은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와 비교할 수 있는 사회사업의 일반적 과정이며 여러 형태의 기관에서 사용된다. 3은 지역사회 조직은 사회복지 지원과 욕구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성취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 조직은 6가지의 2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조직 과정은 사회사업은 일반적인 영역으로 내부 영역과 외부 영역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조직은 1차적인 기능을 요구자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 이를 향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결과 내용을 개선 목적을 한다. 지역사회 조직은 1차적인 기능을 요구자를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이 이를 행하여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과 내용을 개선 목적하고 있다. 지역사회 조직은 지역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차원들 간의 실천을 한다. 그 다음에 맥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여기 지역사회 조직은 주민들과 주민의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조직 대상은 다양하나 1차적인 클리언트는 지역사회이다. 지역사회는 있는 그대로 이해되고 승리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보건과 복지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사람들이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 인간 집단 간의 계속적인 변화가 지역사회 조직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사회복지기관 단체는 상호 의존적이어야 한다. 과정으로서 지역사회 조직은 사회사업의 한 방법이어야 한다. 로스, 또 책에 보면 로스라는 학자가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어요. 그 학자들의 견해니까. 또 여기 이제 지역사회 실천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을 향상을 위한 변화의 매개체로 중요한 역할을 요구된다. 또 일반적으로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주로 거시적 실천의 개입이 요구되지만 거시적인 실천을 전개하는 데에도 클리언트와 1대1 활동을 통해 확인되는 욕구, 문제, 관심을 기반으로 하므로 미시적 실천의 기초가 된다. 또 개별 욕구, 문제들을 1차적으로 확인하는 미시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문제와 욕구가 지역사회 주민 다수의 공통적 욕구와 문제로 발전하고 집합적 쟁점이 되며 지역사회 전체 또는 조직체로부터 체계적인 변화를 위한 개입이 요구되어 거시적 실천이 전개된다. 거시적 실천을 전개하는 데에는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문제, 연구 집단, 또 조직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 영역, 지역사회 조직체를 이해해야 하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과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래서 거시적 수준에서 지역사회 복지의 문제 해결 과정은 지역사회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 및 목적 달성을 위해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접근 과정이며 그 지역사회의 실천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문제 결과정이 필요하다. 문제 확인, 지역사회 사정, 계획 및 실행평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사회복지사의 자질, 상이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서 주민들과 함께 일하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 자원, 지방 및 국가적 수준의 사회정책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개별사업, 집단사업, 사회조사 및 사회복지 행정과 같은 사회사업의 다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게 사회복지사의 이제 전문적인 역할이에요. 4번을 보면 또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사회사업의 방법으로서 지역사회 조직의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지역사회 조직을 실천하는 기술이 알아야 한다. 지역사회 조직과는 성실성, 용기, 감정적인 균형과 조정, 객관성, 자기훈련, 건전한 판단, 재치,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킬, 민감도, 융통성, 상상력, 차분하게 일하는 능력, 주민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하고 타인의 성인격을 존중하는 성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조직의 철학, 즉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여러 지역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역할과 내용이 달라진다. 지역사회 실천 모형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역사회 개발, 지역사회 계획 모델, 사회 행동 모델이 있는데 안내자, 조력가, 전문가, 치료자. 여기 이제 로스는 그렇죠. 리피트는 촉매자, 전문가, 실천가, 조사자. 여기 모모스, 엘리룩은 계획가, 산데스는 전문가, 분석가, 계획가, 조직가, 행정가. 그랜스원은 조력가, 중개자, 옹호자, 행동가. 골루스맨은 조직가. 이렇게 사회학자들마다 역할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복지관의 개념을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관은 사회사업, 복지사업의 제2조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일정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은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훈련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의 연대감 조정을 통해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충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된 사업은 사례관리 사업, 가족 기능 강화 사업, 지역사회 보호 사업, 교육 및 문화 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협의회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이 개념은 사회복지협의회는 일정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체가 되어 사회복지, 보건위생, 그 밖의 생활개선 관련 있는 공사 관계자의 참가와 협력으로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종합적인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주체적 조직체이다. 사업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또 내적 외적 자원을 동원하여 조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기존의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 수행하던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 역할과 지역사회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수혜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대응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을 한 40분 정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파워먼트 이런 내용을 이제 강의를 듣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파워먼트 기술이에요. 자, 인파워먼트 힘을 실어주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인파워먼트를 다른 말로 하면 역량 강화 또는 잠재력 개발 뭐 이런 의미라고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 실천론을 통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자,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왜 우리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는 클라이언트를 도와야 하나요? 물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언제나 개입을 하나요? 물론 언제나 개입을 하죠. 필요에 따라서는 연계도 하고요. 그렇죠? 하지만 언제나 끝도 없이 개입을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언가를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언제나의 그 시점이 그 클라이언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즉 그것은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즉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숟가락으로 또 먹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즉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고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겠죠. 그럼 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무력하고 나약하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기관의 도움을 받으러 옵니다. 하지만 기관의 사회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통해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자꾸만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뭔가 행동 학습도 배우고, 그렇죠?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힘도 키워나가고 직업 훈련도 받고 뭐 이러면서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더 이상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서비스 받지 않아도 스스로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그 지점, 그게 바로 인파워먼트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예요.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개발한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파워먼트 시키는 거고 그들의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강조가 되는 개념이긴 합니다만 사회복지의 실천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누누이 이러한 개념들이 녹아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클라이언트 스스로예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직업 훈련을 하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거나, 그렇죠?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인파워먼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념은요, 199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개념이 또 인파워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도움을 줘요. 언제까지 도움을 줄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설 수 있게, 자립할 수 있게, 뭔가 그들에게 힘을 계속 부여해주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자원들, 내적인 외적인 역량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후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아도 클라이언트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훨씬 더 강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인파워먼트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더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강점 관점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점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인파워먼트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발휘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제의 초점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그런 어떤 개입 방법이라고 하면 문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줬어요. 문제 해결, 문제 떠나가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문제에 너무 포커스 주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포커스를 둬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개입 방법이다라는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게 강점 관점입니다. 그래서 강점 관점, 인파워먼트, 굉장히 서로 연결되는 이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잠재 역량 및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이렇게 내적인 또는 외부에 있는 회복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적, 외적 회복력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뭔가 힘을 심어주는 거죠. 실어주는 거죠. 지금은 물론 작은 싹이지만 이것에 이제 계속 물을 부어줘서 좀 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게 인파워먼트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천 과정, 우리가 이제 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문제를 확인하고 욕구도 조사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전략을 만들고 평가하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제 참여하고. 예전에는 전략을 세우고 평가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하는 과정들이 작업들이었다면 이제는 이런 전 과정에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고 클라이언트가 같이 협력자로서, 파트너로서, 조력자로서 참여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든지, 목표를 세운다든지, 개입 방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전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합의하고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에 이분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인파워먼트 개념의 이제 특징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인파워먼트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한 것은 그런 거예요. 실은 불평등한 그런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뭔가 억압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게, 그들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 그런 움직임들이 막 나타나면서 이제 인파워먼트의 개념이 자꾸만 중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인파워먼트의 여러분들의 개념을 이해하실 때는 저는 항상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이런 임파워먼트가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를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사회복지 실천 과정 설명하면서 맨 마지막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게 이주 여성들, 다문화 어머님들이 가정폭력에 그런 노출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더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냥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처우를 계속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이주 여성들 의 어떤 자립을 위한 그런 센터들, 다문화 센터들 이런 것들이 점점 그 기능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이분들의 그러한 불평등한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희생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런 희생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뭔가 잘못된 그런 문화의 문제고 잘못된 인식의 문제다라는 걸 알림으로써 그분들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임파워먼트 개념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그런 사례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탈당했거나 상실된 권리, 기회, 자원, 서비스를 되찾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나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난 이제 맞고 살 거야가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맞고 사는 거는 나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서 뭔가 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자립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회복력을 통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바로 또 임파워먼트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의 삶의 질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억압됐던 거, 뭔가 그분들의 권리를 찾는 과정들에서 방해가 됐던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들의 잠재적인 능력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혼자서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한 그런 권한, 능력,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연결망 이런 것들을 만들어줌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발휘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상자의 힘과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니 우리가 역량을 개발한다, 역량을 강화한다, 임파워먼트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외적인 그런 어떤 힘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걸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체자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점, 관점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닌 또 하나의 성장의 기회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금은 보이지 않으나 내재되어 있는 그런 역량들을 끄집어내서 발휘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임파워먼트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나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고 무력감에 있어 쌓이면서 살 필요가 없구나. 그쵸.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또 나도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과정을 통해서 고립감도 감수하고. 또 임파워먼트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 즉 그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연결망들, 자원들, 지역사회 조직체들 이런 것들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는 과정들을 밟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좀 더 내가 힘들 때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접근성도 굉장히 높여주는 거, 그러한 과정들이 바로 임파워먼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파워먼트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빈과 루빈이네요. 제가 루빈이라고 했는데요. 루빈과 루빈은 지역사회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로 다음에 6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6가지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혹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 앞에 나왔죠. 뭔가 이제 임파워먼트가 필요한 사람들, 불평등하고 뭔가 억압된, 짓눌린 그 사회의 어떤 억압 요소를 통해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을, 자신의 역량을, 내 외적인 역량들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적인 외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그냥 부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이러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잘못된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의식의 변화, 또는 사회적인 뭐 인식의 변화, 또는 그 인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변화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변화, 실천적인, 정책적인 어떤 변화, 이런 모든 것까지 아우러져야 돼요. 그럼 기반이 되어야 돼요. 그럼 기반들 속에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개발시켜 나가는 거죠. 스스로 혼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경험한 사람들끼리 나누고 알리고 조력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쵸? 뭔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한 자원에 다가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이런 상태가 바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통제력을 회복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임파워먼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이제 임파워먼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6가지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특히나 우리가 임파워먼트 예를 항상 저는 들을 때 이제 가정폭력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회복 과정, 그들이 자립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은 좀 더 굉장히 또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이 과정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시면 일단 이제 가해자를 피해서 이렇게 쉼터로 오셔요. 쉼터로 오시죠. 자. 처음에 이분들이 왔을 땐 굉장히 어떻습니까? 무력하고 내가 맞을만한가? 맞을만해서 맞았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임파워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어때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뭔가 비판의식을 스스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맞을만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당연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거는 뭔가 잘못된 문화야. 잘못된 뭐 가부장적인 행태야. 라고 하는 뭔가 비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의식의 제고입니다. 임파워먼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거죠.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제고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문제의식을 서로 갖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야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라고 생각해야 뭔가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의식 제고, 즉 문제의식 갖기, 비판의식 갖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뭐 잘못된 문화 때문에 내가 분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내가 빼앗기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것을 서로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임파워먼트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첫 번째 과정 의식 제고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이 문제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라는 것들을 서로의 이런 과정들,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통해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느꼈어요. 아, 이거 내 잘못이 아닌 거야. 뭔가 사회적인 구조가 잘못된 거야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목소리를. 나 혼자만 냈어요. 그래서 여러 몇몇이 내고 있었어요. 이런 목소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공개적으로 내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런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과정이 자기 목소리 내기, 자기 주장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임파워먼트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가정폭력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취약한 그런 계층의 분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이게 잘못된 거야. 뭔가 사회적인 어떤 구조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라는 걸 알아야 의식은 제고됐습니다만 그 목소리를 아직은 내기가 어려워요. 이거 누가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사회복지사가 도와주는 거죠. 함께 모여서 스스로의 그러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의 공통된 이슈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목소리 내고 주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 돼. 뭔가 사회의 불평등한 그런 구조를 변화시켜야 돼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들과 함께 토론하고 서로 같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큰 소리 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두 다 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됐어요. 여기 쉼터에 모이신 어머님들이 이제 큰 소리를 낼 수 있게끔 힘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만 와도 벌써 힘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무력해서 정말 남편들에게 당하고만 있었다면 이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거다라고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동안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내지는 다문화 어머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자신들이 이제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수했었던 것이 이건 정말 문제다. 이거는 정말 이 가부장적인 어떤 변화에 대한 문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공공의제로 만드는 겁니다. 즉 쟁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네? 야, 이건 심각한데? 또 이거 바꿔야 되지 않아? 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공의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공의제로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광화문 앞을 지나가다가 이제 가정폭력 아마 쉼터에서 나오신 분들이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별법 뭐 그런 것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공공의제화시키기 위해서 가두 캠페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서명을 받는다거나 자신들의 그런 폭력의 피해 그런 상황들을 사진으로 쭉 전시하면서 이러한 가정폭력은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막 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심각하구나. 이 정도까지야? 그러면 뭔가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관심을 유도해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뭐 이런 거는 비단 뭐 가정폭력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그런 상황들 우리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신 것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공공의제화 시키는 거죠.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관심만 유도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 이분들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뭐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까지도 다 변화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뭔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막 생긴 거예요. 자, 이 어머님들이 벌써 여기까지만 와도 엄청난 힘이 발휘가 된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뭔가 스스로 이제 이 문제에 내가 소극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인 조력도 필요하고요.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의료적인 조력도 필요하고요. 사회복지의 어떤 조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원들이 동원이 되고 또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 역시 그런 어떤 무슨 뭐 여성 단체 뭐 협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가정폭력 피해자들 모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로서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의료적인 도움도 받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벌써 이 어머님들이 힘이 생긴 거고 권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까지 온 과정들을 통해서 이 어머님들은 자신들이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껴요. 자신들을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법률가도 있었고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의료가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더 이상 무력한 존재가 아닌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충분히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자신들이 스스로의 그런 어떤 당당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벌써 생긴 거예요. 자, 역량이 건설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은 이제 이 센터, 이 이제 쉼터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쭉 같이 해온 거예요. 사회복지사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뭐 법률적인 조언, 조력도 받고 의료적인 조력, 여러 가지 조력을 통해서 도움도 받고 또 이 안에서 이 어머님들이 뭐 남편에게 돌아가실 분들은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그런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해서 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직업 훈련도 받고 독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내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어머님들의 역량이 건설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미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스스로 생긴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자원들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었고 많은 조직체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많았고 자본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여기 기관을 찾아갈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어떤 직업적인 도움을 얻고자 할 때는 뭐 이 센터를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내가 필요한 그러니까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본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것, 이것들을 이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인파워먼트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인적 자본, 물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적 자본은 그야말로 이제 돈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인적 자본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뭐 학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참 변화되긴 어려워요.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얻어진 망이에요. 조직체 연결망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러한 연결망, 이런 조직체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것들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인파워먼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많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좀 더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건설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파워먼트는 6가지의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이 방법은 쭉 일련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파워먼트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옹호 기술이에요. 자, 옹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누군가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뭔가 이분들이 충분히 뭔가 자격이 있고 또 권리가 있고 그런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거나 그들을 방어를 해주거나 그들을 대신해서 대신 싸워주거나 그래서 그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제 그랬을 때 사용하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기술이 옹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옹호. 근데 이 옹호는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권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내가 권리가 있는데 많은 부분 우리가 사회복지의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자신들의 지금 현재의 처지로 인하여 위축되거나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가 대신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내주거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사용되는 기술이 옹호 기술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전제 조건이 그분들은 마땅히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권리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옹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칙이 몇 가지 있어요. 자,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뭔가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서는 또 그들이 지금보다 나은 상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은 변화를 그분들이 변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이걸 변화시키는데 그분들이 이제 약간 능력도 그렇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싸워서 변화를 시켜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뭔가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옹호는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것을 가지고 막 이걸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옹호를 할 때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 누군가 개인이 옹호를 막 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조직으로, 집단적으로 옹호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 집단이 이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공공기관에서 이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개인 사회복지사가 가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사회복지의 조직체가 대신 얘기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한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렁물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들의 입장을 얘기를 하되 적극적이고 단호하되 너무 경직되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상대방의 얘기도 들을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유연성도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좌절될 경우도 있어요. 부러질 수가 있잖아요. 단호하게 입장을 대변하되 상대방이 또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타협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옹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가장 이제 부드러운 방법은 설득이에요. 입장을 이분들이 뭔가 받아야 할 권리들이 있어요. 장애인들에 대한 여기 어떤 차별을 철폐하기 해달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가장 먼저 할 것은 뭔가 이분들을 차별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사람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설득이 정말 설득은 설득이잖아요. 이것이 잘 먹히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랬을 때는 여기에 뭔가 이분들을 대표하시는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분들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때로는 이러한 대표자분들이 그 상대방의 표적, 뭔가 이분들을 차별하고 있는 그 기관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차별을 하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이분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이 변화되어야 할 이 기관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흔드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표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표적을 흔드는 거는 좀 더 강력한 이와 같은 시위라든지 아니면 전단지를 일반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차별을 받고 있고 이 기관이 이런 차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리는 거예요. 여론을 막 이제 확산을 시켜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면 이 기관이 움찔움찔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변화하지 않는다 했을 때 마지막 방법은 정치적 압력이에요. 탄원서 제출하는 거.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탄원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서명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차별로부터 이분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내는 게 바로 옹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옹호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옹호에는 책에는 지금 이러한 지금 유형들이 조금 산발적으로 조각조각 있긴 한데요. 이거를 쭉 하나로 모아서 옹호의 유형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옹호의 유형은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눈 사람의 이름이 하드캐슬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1급 시험을 보실 때 하드캐슬의 옹호의 유형의 설명 중 잘못된 거 뭐 이렇게 찾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캐슬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옹호를 이렇게 나눈 사람이에요. 이렇게 유형화시킨 사람이 하드캐슬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옹호의 유형과 그거에 대한 개념, 또 거기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옹호는 첫 번째 자기 옹호가 있어요. 자기 옹호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스스로를 옹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거죠. 자조 집단을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그들을 옹호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 뭔가 표적도 흔들고 그들 스스로 대표자에게 가서 설득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의견 청취도 하고 이러는 거죠. 안 될 때는 그들 스스로가 뭐 탄원서도 만들고 서명 작업도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 집단이 스스로를 옹호하는 것 자기 옹호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옹호할 때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보통 이분들이 이제 행정적인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격려하는 거,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 옹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전문가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집단 혹은 개인을 대신해서 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뭔가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 옹호는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개인을 옹호해 주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을 옹호할 수 없을 때 대신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뭘 해야 되는가요? 이 사람들이 개인이 혹은 그 가족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집단 옹호는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클라이언트 집단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뜨겁게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세월호 부모님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이제 그 모임들을 통해서 뭐 특별법도 촉구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처음에는 자신들 스스로를 옹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집단이 모이긴 했지만, 그래서 이분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조력하는 뭔가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옹호를 우리가 이제 집단 옹호라고
옹호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집단 옹호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집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요거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실천 기술, 가족을 위한, 집단을 위한 실천 기술들을 각각 배워요. 그러면 집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집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지, 집단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이런 집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집단의 구성원들과 뭐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대변해서 뭔가 상대방에게 알리는 작업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옹호는 좀 더 이제 커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외된 혹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지역사회 주민 스스로가 해나가지 못할 때 지역사회를 대변하여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지역사회를 옹호해주는 거예요. 지역사회 전체를 대신해서 옹호해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뭐 캠페인이라든지 캠프라든지 뭐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 복지 실천가의 역할 기술을 옹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